두 종류가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고 개발권 선매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지역지구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건데 그게 토지용의 형평성 규제의 형평성 문제 해결할 때는 그 개발권 양도제 쓰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용에 있었을 때 뭐 이익적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발권 선매제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권 양도제가 난 부담스러워서 그냥 대충 개발권 양도제 들어갔는데 시험상에서 개발권 선매제가 나오면 비슷하니까 또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구별을 해줘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시험에서 두 번 인용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제가 인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 싫어해요. 근데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땅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현행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는 제도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선례가. 그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배우게 돼요. 정책론 들어가서 지역지구제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이 될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대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하시면 거기 보면 이제 지대라는 게요. 토지의 소유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고 받는 보수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제가 지대에서 얘기했었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줄여서 그게 뭐다. 그게 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대 및 지가를 유발하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특성. 예? 뭐 부증성. 올해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게 예전 시험에도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은 그 부증성으로 인해서 뭐를 발생시킨다고 그래요. 지대 및 지가가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사고라고 그랬어요. 비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10원이면 가치도 10원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재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비용이 제로라고요.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거를 갖게 돼요. 지가라는 거는 토지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제로인데 얘가 왜 가치를 갖게 되겠어요? 이게 얘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지대를. 그러면 이 지대 앞으로 땅을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대가 크면 모두 커지는 거예요. 땅값도 비싸지는 거예요. 지대가 싸면 땅값도 어떻게 돼요?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지대하고 지가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 할인율로 나눠서 구할 때 지가하고 지대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비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커지면 모두 커진다는 거예요. 지가도 커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가면 지대 논쟁이라고 있죠. 이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지대를 그냥 생산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전학파에서는요. 토지가 자연물이고 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것을 여기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고전학파는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생산은 가능한 거라고 여기는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고전학파의 논리가 기준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본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인 거예요. 그죠? 이게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를 얘기를 해요. 재료. 그죠? 그 생산 요소 가격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지대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이걸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여기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이자 있죠. 요거는 노동자라든가 자본가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임금을 수취할 수가 없죠. 자본가가 어딘가 자산을 투자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노력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지대 있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죠. 단순히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가 자연물이니까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노력이 기울여져서 만들어진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득으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요.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차액지대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받겠어요? 아니면 생산비로 받겠어요? 이 사람이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받겠어요? 잉여로 받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한 지대이론이 차액지대예요.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받다 아니면 생산비로 받다. 그렇죠. 그거를 바꿔서 출제한 거예요. 틀린 지문으로. 그러니까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했다. 그럼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그래서 거기 지대 논쟁에 보시면 자,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잉여냐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하단에 보면 박스 있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의 성격을 뭐로 간주했어요? 잉여로. 그죠? 신고전학파에서는 뭐로? 비용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죠? 일단 그것만 일단 구별하셔도 충분해요. 지금 갈 때는. 그래서 나중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뭐 이런 건 이제 쭉 연결해서 정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농경지 지대이론이라고 있죠. 네? 네, 별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먼저 차액지대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가로 열고 19회, 20회, 22회, 24회, 26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26회를 빼고요. 19회, 20회, 22회, 24회는 다 1번 지문으로 나왔어요. 다. 그 1번 지문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대의 발생 조건이 있죠.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가 지문으로 만들어져서 등장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4번 지문인가를 한번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거기는 다 별표해 주셔야 돼요. 지대 이번 그 개념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입찰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입찰지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 나와 있잖아요. 튀넨의 농경지 지대론의 사고를 아까 우리가 튀넨의 고립구기론이라고 했죠. 네, 그거를 도시토지 공간에다가 확장 적용시킨 게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인 거예요. 얘도 시험상에 나온 거니까 그 정도.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중간에 예제 있죠. 예제 보면 1번에 차액지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번으로 한 4번 나왔어요. 차액지대로. 나중에 지대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152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도시지대하고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개념만.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생산요소의 대체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산요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노동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토지하고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을 해서 뭘 한다는 얘기냐면 생산을 하고자 할 때 얘하고는 완전한 대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라는 건 뭐냐면 얘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야. 이게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두 개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고자 할 때 가급적이면 생산비가 싼 걸 더 많이 쓰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자,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도심 지역은 땅값이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자본의 투입비율을 늘리고 토지의 사용량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결합을 시킬 때. 대신에 외곽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싸겠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을 늘리고 자본의 투입비율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 사용량을 적게 하고 자본의 투입비율을 늘렸다는 얘기는 그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야. 여기가.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땅값이 싸니까 땅의 사용 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 이런 등량 곡선이 나와요. 그럴 때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10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2에다 10을 곱하면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야. 단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하는 게? 집약적 이용하는 게. 건물을 고층화하는 게.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나름대로의 최요 요인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심에 위치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게 클 거 아니에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러면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큰 산업일 거 아니에요. 이게 작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 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 논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심 안쪽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의 규모가 아주 큰 그런 걸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좁은 면적에서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고층화. 그죠? 그게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죠. 그게 그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일 때는 건물의 규모가 큰 애들을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왔을 때 이렇게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근처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 땅값이 비싼 곳에다가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짓는 건 비효율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도심 안쪽에서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자본을 뭐로 대체해서 토지로 대체해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생산요소의 대체성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예컨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 그러니까 가로 열고 건물을 고층화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안쪽에서는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좀 뒤로 넘기셔서 157페이지에 가시면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또 우리가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하세요. 여기도. 예전에는 얘가 단독으로 쭉 나왔는데 요즘은 얘가 단독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요. 올해는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2년 정도는요. 얘가 지대론이라든가 입지론하고 섞여서 나왔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시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장을 할 때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론이 세 개가 있어요.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고요. 선형 이론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라고도 있어요. 그렇죠? 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는 버제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호이트가. 이거는 해리스하고 울만.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나중에 하면 이제 학자들을 이제 자꾸 명시를 해요. 학자들을. 근데 왜 학자들을 명시하냐면 이름을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해요. 1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63페이지 가시면 1번에 박스 있죠. 문제 찾으셨나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이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 해놨냐면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다고 해놨잖아요. 호이트가 주장한 건 무슨 이론? 그럼 찍는 거죠. 선형이라고. 이런 애들이 이제 1분 안에 그죠? 한 10초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1분은. 한 12개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그죠? 나머지 문제에서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풀 수 있느냐 관건인 거예요. 16개는 틀려도 된다니까요. 24개만 맞아도 돼요. 24개만. 근데 여러분들이 맞다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24개만 맞겠어요. 하다 보면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70점 목표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점을 딱 맞고 합격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불편한 거는 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다 맞아갖고. 근데 그 양반들이 합격하면 60점 맞고 합격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전국 수석에서 조금 모자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동심원 이론을 기준으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도 나와 있죠. 튀넨의 농촌 토지용 구조를 도시 토지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했었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론이 아까 했던 입찰지대 이론이 있죠. 얘하고 이 동심원 이론하고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이제 버제스가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요.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CBD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중심 업무 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둘러싸고 누가 존재하냐면 이게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는 것은요. 주거와 상업과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섞여 있는 지역인데 이 안에서도 내측하고요. 외측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측은 무슨 지구냐면 여기가 경공업 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제스라는 사람은 이 안에 공업적인 요소는 경공업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경공만. 그 다음에 여기 외측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태화 주거지구예요. 그러니까 태화 주거지구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가면 저쪽에 왜 구로공단 쪽이라든가 안산 이쪽 가게 되면은 소위 얘기한 대로 쪽방, 벌집 이런 게 있어요. 방 하나에도 왜 커튼 치고 왜 나눠서 왜 공간 나눠갖고 거주하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왜 동남아 근로자 같은 애들 이제 그런 데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이 이론이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1920년대 어디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1920년대 30년대 시카고시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갱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마피아라고? 미국의 유명한 갱의 그 명칭이 마피아라고 있어요. 1920년대가 미국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예요. 이때가. 이때 들어온 애들이 아일랜드계라든가 이태리계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기 연변에 있는 우리 뭐 그 동포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이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일자리부터 찾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장에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에 취직한 다음에 소득이 없으니까 공장 주변에 주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거의 형태를 갖춘 우리 아파트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뭐 옛날 뭐 다가구나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주거의 형태 있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데다가 주거를 정하고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돈이 조금 쌓일 거 아니에요. 그냥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혼자 온 사람도 있겠으나 가족이 같이 넘어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돈을 조금 벌면 아이들 생각해서 방 한 칸이라도 더 있는 곳으로 주거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공간이 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소득층 주거지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이 더 모이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또 새로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게 되면 뭐가? 통근자 지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일정한 이렇게 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향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렇다는 얘기죠. 얘를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고요. 우리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의 개념인데 똑같죠. 저소득층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소득층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통근자 지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가면서. 도심에서부터 어디로?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대 도시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우린 도심이 비싸잖아요. 도심이 더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전에서 이걸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이 문제가 줄어든다고. 그럼 틀리겠죠.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왜? 멀어질수록 뭐가 개선이 돼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거기 하면은 이제 그림 나와 있죠. 상단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내용 나와 있죠. 내용에 보시면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과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나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나가면서 왜 적어지냐면 나가면서 주거 환경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은 의의가 있는 거는 최초로 제시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최초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보완해서 등장한 게 무슨 이론이냐면 선형이론이에요. 선형이론.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이게 근데 이게 부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채 있죠. 이런 부채.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면 부채를 쫙 펼치면은 부채살이 있죠. 네, 그 부채살 같이 이제 도로를 축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쐐기 모양으로.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고 얘기했는데
호이트가 주장한 건 뭐냐면요. 도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는 맞다고 본 거예요. 원을 그리면 성장은 하는데 그렇다고 동일한 크기로 성장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가 하나 열리면 도로 있죠, 도로. 도로가 연결이 되면 얘는 중심지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럼 이 도로 주변에 누가 주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여기 접근성이 좋은 쪽에 위치한 주변 지역의 땅값은 비쌀 거 아니에요.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는 소득이 조금 떨어지는 누가? 중산층이. 그러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어디 있겠어요? 공장지구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도시가 하나 성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도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역시 또 이 도로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또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을 크기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도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도로가 나올 수 있고 이 방향 도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무슨 모양? 별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똑같은 크기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뭐를 축으로? 그렇죠.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죠. 이것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얘하고 얘를 결합한 이론이에요. 얘네 둘을 결합한 이론이 다핵심 이론인 거예요. 얘네 둘은 무슨 도시를 가정하냐면 단핵 도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이 몇 개? 하나밖에 없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근데 얘네들은 다핵심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요. 나중에 도시 곳곳에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주택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대학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도시의 어떤 핵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수핵이 만들어진 이유를 어디로 봤냐면요. 먼저 특정한 시설과 입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핵심 이론상에 보면요. 그 160페이지에 있어요. 상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핵의 성립 요인이 있죠. 예,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특정한 시설과 입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단지 있죠. 예, 산업단지는 생산해서 뭐 하기 좋은 곳, 수륙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 운송하기 편리한 곳,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원래 이쪽에 산업단지가 발달을 했다가 지금 이 서해안으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여기 항구 있죠? 평택항이나 당진항 이런 게 있다고요. 여기가 중국하고의 지리적 입장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일로 이동해 온 거라고요. 수륙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그죠?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유사 업종 간에는요.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업종 간에는 이게 유사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유사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은 그 신촌을 우리가 대학가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가면 대학이 한 3-4개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이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주거가 조성이 돼요. 또 각종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중심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이라는 게 그런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걸 나타내요. 저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160페이지에 보면 다핵심 이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림에 보시면은 5번이 무슨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가게 되면요. 종로구라는 데가 있는데 종로구가 전통적인 부촌이에요. 여기가 뭐 가회동이라든가 뭐 평창동이라든가 이런 동네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동에서 주어지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네 가회동입니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럼 그 동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는 동네가 무슨 동이에요? 에? 무슨 동이요? 둔산동. 네 둔산동입니다 이거 하고 네 가회동입니다 이거 하고는 약간의 무게가 실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구로구에 가면은 공단이 있어요. 예전에 공단을 조성했을 때는요. 이게 서울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지역이었어요. 서울의 경계 쪽에. 그러니까 인천 쪽에 가깝게 들어가 있었어요. 벌판밖에 없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연결이 안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멀리 떨어뜨려 놨겠어요. 붙어 있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그 과정에서 핵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요거를 가끔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문으로 쓴다 안 쓴다. 지금 나와요. 옆에 가면은 그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게 되면 거기 5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또 4번에 가면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서 기본적인 거를 내가 조금씩 구별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5개의 지문을 다 안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또 돌아오면서 5개의 지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뒷페이지 넘어가서 163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2번 문제 있죠. 2번. 2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2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있죠. 이게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과 경쟁, 천의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 점유지대 등장하죠. 점유지대가 등장하는 게 이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나오죠. 선형 이론이겠죠. 그 마지막에 보면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나가면은 이건 다핵심 이론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시게 되면 문제 자체가 뭐 비슷비슷하게 줘요. 뒤에 저기 3번 문제 가시면 4번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3번에 가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맞는 얘기죠. 점유지대는. 그래서 얘네 지금 뭐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동심원 이론 했을 때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요 뒤에 있는 주변에 뭐가 있냐면 점유지대가 있다고 그랬죠. 요 위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시험에서 이걸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점유지대 위치가 고소득층보다는 도심 가깝게 있는 거야. 뭐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65쪽에 가면 이제 정책론으로 이제 우리가 가시는데
올해는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정책론도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왜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이번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정책이나. 그러니까 새로 바뀌어서 시장에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시험 범위로는 이렇게 줘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차예요. 이렇게 해서 4개가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예요. 4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4문제 나오는데 만약에 새롭게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 들어오면 걔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요거 3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출제한다고요. 어떨 때는 토지 정책에서 2개를 낼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무슨 정책? 네, 이건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기능이라고 돼 있죠. 기능이 이제 역할인 거예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배웠죠. 자연 특성에 가면은 부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위치는 이동이 안 되고 생산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거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자원 배분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대응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뭐를 가지고 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책론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묶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별표하라니까 별표하고 밑줄 치라니까 밑줄 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기 시작해요. 왜 얘가 별표고 얘가 왜 밑줄을 쳐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소수만, 대다수는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냥 그러니까 소수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이제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 김천이 혼자 있으니까 빨리 이제 누가 들어오길 기다려야지. 여기도 결혼 안 했어요? 여기 결혼 안 했어요? 21? 성이 어떻게 되는데? 성이 김. 여기도 김천요? 여기도 김천요? 그 누가 언니인 거예요? 여기 언니야? 그 여기 큰 김처녀, 작은 김처녀, 김처녀가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지금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래. 이야, 진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근데 어느 학원에서는 처녀인데 조금 늦게 왔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총각하고 처녀 얘기는 계속 물어본다더라. 처음 얘기했더니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 넘어갔는데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몰아서 물어봤다는 거죠. 앞으로 앉혀가지고. 그죠? 아니, 합격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처녀들하고 총각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틀려도 좋으니까 작게라도 말로 뱉어봐야 돼요. 속으로 갖고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말로 나와야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벌어진 일은 은폐되는 거예요. 은폐. 그죠? 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틀리는 것도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틀리는 것도 계속 틀려보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월 27일 날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틀려도 돼요. 많이 틀려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다 생소해요. 조금 내가 신경을 쓰면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얽힌다고요. 공부하는 게 막.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분리가 안 돼요.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가닥을 잡고 한번 쭉 정리 한번 하면은 요게 매듭이 쫙 풀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가요. 근데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이걸 겪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또 테스트해요. 그죠? 시험 본다고요, 시험. 어? 시험을 보는데 저는 답안지를 나눠드려요. 답안지 회수해요. 단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답안지가 1년 내내 회수가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집으로 가지고 가요. 그거를. 그죠? 틀림없이 요 인원수 제가 헤아려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치는 걸 보면은 2장, 3장 이렇게 나오면 제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저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양반들이 어디 파트가 지금 취약하구나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론할 때 보완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를 안 주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단 여기 김처녀는 김처녀라고 써야 돼. 답안지에다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김처녀라고. 대신에 둘이 성이 같으니까 그렇잖아.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 그거는 누군지는. 그냥 김처녀만 써도 돼. 그러면 내가 그 김처녀 저기 하면 되지. 단 간혹가다 답안지 거둘 때 보면 기를 쓰고 자기 거를 맨 마지막에 넣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그 맨 마지막에 넣으면 그게 그 사람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기를 쓰고 마지막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정책론 과정에서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는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문제라는 게 나오냐면 예전에는 이 문제가 있을 때 토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정책이. 주택 문제가 있으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 예전엔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이 시장 실패 원인들을 중심으로 다뤄줘요. 시장 실패.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참고 수준이에요. 참고 수준이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0페이지면 3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보면 회차 쭉 깔려 있죠. 제목 옆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71페이지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나오죠. 예? 그 원인이 보면 자, 외부 효과라는 거 있고요. 뒤로 가시면은 공공재 있고 불안전 시장이 있고 비대칭 정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쭉.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시장 실패 원인에 가면요. 불안전 경쟁이라는 게 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고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중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요거 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개를 다 뭐 세밀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 논리에서는 얘가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공공재가.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부동성이라든가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얘가 출제 빈도는 더 높아요. 얘는 2번 나왔고 지금까지 얘는 한 7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할 때 얘네 둘에다가 별표해 주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제목만 알아도 되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 둘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하시면은 무난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단원마다 다 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낼 때 그냥 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시간 됐으니까 이거 자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정책론에 대해서 하고 투자론, 금융론.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는 간평은 뭐 안 다룰 생각이에요. 1월 달, 2월 달 사이에 이제 간평을 그때부터 다루는데 1, 2월 달하고 3, 4월하고 5, 6월까지 하면은 간평을 3번 정도 들으실 거예요. 3번 정도 들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실 거예요. 간평은 3번 정도면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간평은 이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제한된 이론이라고요. 추가되는 게 있다 없다.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근데 경제나 금융이나 투자는 유관 분야가 많아요. 걔네가 문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간평을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평에서 3방식까지도 정확하게 뭐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걔 빼고도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간평에서. 간단한 걸로. 에? 얼마나 편해요. 복잡한 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서운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그죠? 하기 좋은 것만 해갖고 합격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요. 어쨌든 정책이 끝나고 투자하고 금융할 때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걔네도 내용이 좀 간결해져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오늘 효율적 시장서부터 쭉 넘어왔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 어디에? 어? 중강성. 어? 그 중에 글자 3개 있는 애 있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여기까지만 나타난다고요.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약성이잖아요. 밑에 있는 애는 강성이잖아요. 그래봐 글자 수 같은 애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강성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만 나타난다? 중강성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입지론 넘어가신 거예요. 그죠? 아까 기본적인 용어만 좀 설명해요. 농업, 신현의 농업 입지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렇죠?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수송비를 절약하면 지대가 비싸요. 그죠? 수송비가 많이 지불되면 지대가 싸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지대론에서 부연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하면은 3대 인자 있죠. 3대 인자. 3대 인자가 다는 기억이 안 나도 뭐를 중시했다? 그렇죠. 수송비를 중시한 거예요. 수송비.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 가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해봤죠. 그렇죠. 중심지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일리 허프에 대해서는 뭐 기본 개념만 우리가 한 건데 단 그거는 알아야 되죠. 유인력의 크기를 보면은 그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내가 특징적인 거 배운 것도 있죠. 그런 거 하나둘씩 반복해서 거기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기억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1월 달이 되면 지금 벌써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은 벌써 스타디를 조직을 하고 있어요. 스타디를.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생들도 대응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타디를 조직을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막 이런 것 있죠. 네, 그런 걸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빨리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밤들하고도 교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밴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뭐 단톡방 만들어갖고 거기서도 막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갖고 궁금한 거는 누가 대표로 선생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공부할 때는 하나의 챕터를 공유해야 돼요. 한 챕터를 갖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교환이 될 테니까 여기는 개론, 여기는 민법, 저기는 공법 공부하면은 뭉치질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뭉쳐서 잘 해보자.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언제 그거 안 되잖아요.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대비를 잘 해보세요. 그죠? 저쪽은 뭐 이번 12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라 저기 올해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막 여름이나 대학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네, 올해 나와서 분위기가 그거예요. 야, 빨리 시작해서 어차피 할 거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협의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기 하셔갖고 단체로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하시면서 얘기를 한번 의견을 교류를 하면서 한번 쫙 방향 설정 한번 해보세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복습을 잘 해줄 거라 믿고, 그죠?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